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 공동교섭단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당은 합의문 발표를 통해 공동교섭단체의 국회 등록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소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됩니까? 공동교섭단체로 운영되기도 하지만은. 네네. 저희 당과 정의당은 각 당의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그냥 민주평화당의 의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합의문 내용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합의문의 가장 큰 내용은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그 네 번째 교섭단체로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정했다는 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는 정의당의 원내대표이신 노회찬 의원이 맡기로 하셨습니다. 예. 그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제 평화를 앞세우는 그런 득을 얻었고, 그렇죠? 예, 정의당에서는 원내대표를 먼저 맡기로 했고, 그렇게 합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첫 원내대표를 맡으면 언제 또 그러면 민주평화당에서는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 2달 내지 3달 정도를 돌아가면서 원내대표를 등록을 하기로 했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4월, 5월 끝나고 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국회가 이제 개원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시기쯤에 있어서는 네. 저희 민주평화당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네. 업무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이후 9월부터 정기국회는 저희 당과 정의당이 반반씩 나눠서 네. 국회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정의당이 맡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제 민주평화당이 맡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으면 정의당 목소리가 조금 더 이제 원내대책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공동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공조, 8대 정책공조 과제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예. 하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달리 정책 법안을 발의하고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정의당의 목소리도 더 반영되겠지만 저희 당의 목소리도 국회에 더 반영되는 네.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셨으니까 상임위 운영 또 상임위별 간사 이런 데서도 이제 또 사당 체제로 개편이 이제 불가피해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 이런 논의 어떻게 되게 됩니까? 현재 기존의 상임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요. 네. 단지 교섭단체 구성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중에 간사를 네. 공동교섭단체 명의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국회 구성에 있어서는 또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야지만이 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네. 현재 그 민주평화당이 14석이죠. 정의당이 6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20석인데. 근데 한 사람에도 이탈하면 지금 안 되잖아, 이게 교섭단체가, 그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 20명 정도는 시작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네. 좀 아쉬운 부분이 한 2분 정도 있어서, 네. 현재도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여를, 하도록, 네.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분은 이제 이용호 의원 손금주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두 분들이 원래는 저희 교섭단체에 참여를 할 의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이번에 함께 시작하지는 못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 다시 또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어서 네. 좋은 결과가 기대합니다.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박지원 의원은 도지사 출마하시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한다 안 한다라고 예.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현재 공동교섭단체가 20석으로 시작한 마당인데, 네. 별다른 다른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이 출마를 함으로써 네. 공동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은 원치 않고 있고 그런 네. 입장도 뭐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네네. 새로운 공동교섭단체로 참여한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네. 출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그래서 여쭤본 거죠. 이제 그래서. 자, 그런데 뭐 7가지 정책 공조 과제 이렇게 보면 추경안건이 빠져 있다 그러는데요. 추경안에 대해서 양당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경안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이 뭐 갈리는 부분이 특별히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고요.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이 본 예산 집행한 지도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네. 추경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명목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이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개헌 협상에도 이제 활발하게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뭐 지금 어떻습니까? 입장이 뭐 총리 추천, 총리 선출 이런 걸로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예,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뭐 권력 분산형을 뭐 말씀드렸고요. 안을 제출했었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네.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정의당도 마침 그 국무총리의 추천제에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뭐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뭐 6월 14일 전이라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뭐 시기를 못 받고 뭐 개헌안에 합의하는 그런 거라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재의 논의 진행 형태라는 걸 본다면은 예. 결국에는 민주당의 양보, 즉 국무총리를 추천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의 전제로서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즉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네. 어떠한 양보를 할 수 있는지가 전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어떤 안을 할 것인지 조속히 방침을 밝히고 네. 그 안을 민주당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네. 이번 지방선거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총리 선출 국회사자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평화당은 아마 총리 추천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총리 추천은 당론이 아니라 이건 뭐 여야 간 타협안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상당히 간격이 좀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합의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간격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원칙적인 모습은 지금까지 있었던 비례왕적 대통령제를 권한을 낮추는 분산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내지는 추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보자 이런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이 꼭 대통령제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원 내각제 요소가 저희 지금 현재 현행 헌법에도 충분히 들어있고 네. 국무총리를 즉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나 일본이라든지 유럽 여러 나라에 일반적으로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전혀 불가능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를 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예.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도 이게 좀 운신의 폭이 좁지 않나요? 참고로 청와대에서 뭐 이 안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받아들인다 한다면은 네. 국회 선출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있죠. 예. 당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 같이 계셨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안이라든지 절대적으로 잘못된 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단지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연동의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그래요 말입니다. 여하튼 뭐 협상을 활발하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시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교섭단체 평화당 정의당이 만드니까
이제 범진보는 148석, 범보수는 145석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이 민주당에서는 이게 공동교섭단체가 은근히 자기들 편 들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야당이죠.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3인, 4인 선거구를 다 쪼개서 2인 선거구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이. 그런 일을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일을 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 민주평화당과 네. 정의당이 그런 민주당을 옹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여당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투표를 할 것이고 잘못하면 학점이 꾸짖어서 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협조와 견제라고 하는 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의당 원내대표를 도와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죠. 정의당도 이번에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쪼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발을 맞추어서 예. 민주당이 잘못된 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교섭단체인 저희 평화와 정의의원 모임은 책임 있는 자세로서 예. 협치의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당당히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견제 역할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개헌정국에서 이게 제4의 교섭단체로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평화의 정의 모임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거기서 서로 뭐 정의당, 평화당이 함께 뭔가 당론이랄까 함께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견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개헌안이 각자 당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과 저희 민주평화당의 그 안들이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내놓지 않았지만 내놓을 게 예상되는 그런 안보다는 네.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맞추어서 오히려 제4의 교섭단체로서 지금 지지부진한 제3 교섭단체가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활력소가 돼서 국회로 새롭게 빨리 이끌어 가야죠. 예, 예.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그 평화 정의 의원 모임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제4의 교섭단체에서 중요한 역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 이용주 평화당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해 봤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외신 소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코리아 타임스 박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을 안 하셔도 아마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뭐 거의 다 사용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한 20억 명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이제 소셜 미디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이제 위기에 빠졌는데요. 바로 이제 최근에 불거진 한 5천만 명 정도 이제 개인 정보가 어떤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이름이 이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곳인데요. 네네. 거기를 통해서 빠져나갔고 그것이 지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당시 후보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사용이 됐다. 뭐 이런 어떤 논란이 일면서 어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현재 연방거래위원회죠. 거기서 공식 수사를 어떤 이 사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후로 페이스북 주가는 한 10% 정도 지금까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공식 사과를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페이스북을 지우자라는 어떤 이런 온라인 운동도 현재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애플의 어떤 CEO 팀 쿡 아니면 뭐 테슬라의 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도 어떤 비난하는 성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은 또 어떤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에 더불어서 또 이제 최근에 또 어떤 페이스북 를 사용하는 어떤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떤 스마트폰 사용자죠. 그 네. 내용이 어떤 페이스북을 사용하면 그 통화 내역이 무단으로 수집되어 외부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되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어떤 엎친 데 덮친 격이 계속되는 어떤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뭐 초연결 사회랄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좋은데 늘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호 문제인데 아까 잠깐 얘기하신데 결국 이제 페이스북 사태의 중심에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예, 이런 데 뭐 거기로 정보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일인지? 예. 그 사건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예. 이 보도는 처음에 이제 논란은 뉴욕타임즈가 이제 지난주에 이러한 어떤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2013년입니다. 이제 영국 캠브리지대의 이제 심리학과 교수가 네. 어떤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격 검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별도의 개인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널리 퍼졌고, 그래서 한 27만 명 정도가 어떤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페이스북과의 어떤 그 계약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의 경우에는 어떤 네. 그 어플리케이션에만 사용이 국한되게끔 사실 계약이 돼 있는데 사실 이 정보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곳을 무단으로 넘어갔고 네.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지난 대선에 트럼프 캠프에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 왜 그러면 이 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넘어갔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이것이 이 회사에는 사실 이전에 트럼프 캠프 때 전략 담당자였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네. 그런 연유로 넘어간 걸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이제 당시 2016년 대선 때 어떤 광고라든지 캠페인, 선거 캠페인, 기부금 유도하는 어떤 이런 정도로 어떤 활용됐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나온 어떤 의혹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있던 정보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이것을 대선 국면에 사용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내 정보도 넘어간 거 아니야? 이게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국적 같은 것이 꼭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추정키로는 아마 대부분은 미국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북 코리아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유출 피해는 없다고 이제 현재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출 범위가 한 5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정도의 범위가 됐을 때 정말 한 명도 없을까? 정말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의 어떤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좀 대목입니다. 네. 페이스북 상황을 보면 이게 꼭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만 정보가 유출됐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분명히 가질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걸 확인하기 어쨌든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또 예. 미국 검찰 이런 데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제 공식 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실제 맞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업적으로 개인정보를 어떤
활용하는 거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거에 대한 좀 조사를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 이것이 개인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실제로 줬는지 네. 이런 것을 좀 확인을 일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일단 발견되면 과징금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숫자인 만큼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미국 검찰도 이제 다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37개 주 검찰이 그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공동 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그 활동에 있어서 직무유기 한 내용들이 혹시 없는지, 그리고 어떤 페이스북 내부의 어떤 정책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본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미 의회도 사실 이것이 그 관련된 청문회를 이제 다음 달 10일에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출석을 해서 이제 예.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캠브리지, 이제 영국에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어떤 이것이 좀 불거져서요. 영국에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페이스북 시린의 계절이네요. 예,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좀 그 국제 문제 시끄러운 게 바로 이제 뭐 스파이, 독살, 수도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러시아, 영국, 또 러시아, 유럽 이런 데서 뭐 서로 외교관을 추방하는 식으로 갈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은 현재 그 러시아의 자국 영토에 있었던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럽 국가들 한 25개 국가인데요. 전체 합쳐서 한 150명 정도의 러시아 외교관을 현재 추방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의 어떤 보복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영국 외교관 23명을 이제 보복 형태로 이제 추방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진 것은 이번 달 4일이죠. 이제 영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러시아인 이중 스파이입니다.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는 사람과 이제 그의 딸인 어떤 율리아라는 어떤 분이 어떤 쇼핑몰 앞에서 이제 음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과거 이제 1980년대 소련이 개발한 어떤 신경작용제라는 작용제 노비촉이라는 것이 이제 몸에서 발견되면서 네. 결국 그것은 이게 그 이중 스파이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네. 영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아무리 이제 도망온 어떤 이중 스파이를 하지만 자국 영토 내에서 어떤 이런 테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성호 간의 이 외교관 이제 추방 사태, 이것이 이제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주목해야 될 점은 영국과 러시아만의 지금 현재 대립 상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25개의 어떤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제 전선을 형성해서 이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영국 메이 총리는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미국도 이제 이러한 어떤 연합전선에 참여해달라 이런 어떤 부탁을 현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앞으로 더 주의해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